북한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을 단행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도연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차 박사님, 어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 미사일의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그리고 네네. 그 미사일 ICBM, 네네. 이 핵탄두는 또 수소탄. 네네.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그 대포가 총보다 세다는 이유는 탄두가 크고 그만큼 장액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도 사실은 그 이 유도 미사일은 간단히 얘기하면 유도가 되는 로켓이에요. 목표물을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에 타격된 그 항로대로 그대로 쫓아가서 이제 타격하는 정밀도가 큰 거죠. 예.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력을 키우고 싶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식 탄두보다는 핵탄두가 더 이제 이 위력이 커지게 돼 있고, 예. 핵탄두도 일반적인 핵 분열 폭탄보다는 핵 융합 폭탄이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 이 보통 미사일에다가 특히 대륙간 탄도탄에다가 예. 이 핵폭탄을 장착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핵국이 되려면.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떤 정도냐면 재래 무기 중에서 제일 세다는 무기들이 이 TNT 1킬로톤 네. 내외가 되면 굉장히 센 거예요. 거의 극한까지 센 거거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예. TNT 1킬로톤이라는 게 10,000톤이에요.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 이 1톤짜리 트럭에 다이너마이트 실은 게 예. 그게 뭐 재료가 비슷하거든요, TNT랑. 그게 한 10,000대가 동시에 터진다라고 보면 돼요. 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같은 경우 이 급의 한 13킬로톤 내지 15킬로톤 그 정도가 서울 상공에서 폭발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들을 보면 일단 최소 뭐 한 수십만이 죽거나 죽거나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는 걸로 나오게 되고요. 예. 2차 후유증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뭐 100만이 넘어가는 쪽이 피해를 입고, 만약에 어제 추정된 이 지진 강도에 따라서 측정된 인공 지진 강도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위력들이 틀린데 뭐 최소 한 50킬로톤에서 최대 한 120, 150킬로톤까지도 추정이 되거든요. 예. 50킬로톤만 가지고 만약에 한번 떨어뜨려 보면 뭐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한 200만까지 나왔다 그러죠. 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건 5.7 규모의 인공 지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이것만 놓고도 상당히 지금 놀랄 정도의 위력이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미국과 중국을 보면 그 강도가 6을 넘습니다. 네. 이게 6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6을 넘어가게 되면 그 강도가 얼마나 더 세지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차이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지진파를 감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형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 지진파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각 국가들이 지진파를 종합적으로 내놓았던 것들을 전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6.0 이상이다 그러면 한 100킬로톤 또는 6.3이다 그러면 한 200킬로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킬로톤이 그러니까 1000톤이죠. 예. 그러니까 100킬로톤이면 10만 톤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만 톤의 TNT를 쌓아놓는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트럭에 보통 TNT를 싣는다면 한 1톤 정도를 싣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10만 대의 자동차에 싣는 TNT를 어느 특정 지역에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한 번에 딱 폭발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만약에 소총이라면 예. 수소탄 폭발은 이것은 대포다. 그 정도로 폭발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미사일에 의해서 이제까지 미사일의 탄두에 수소탄을 실어서 예. 발사를 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살상 반경이 넓기 때문에 그런 실험조차 불가능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수소탄이 터질 때 보통 지상에서 떨어져서 터지는 게 아니고 지상 500m, 1000m 예. 이런 상공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떨어진다 그러면 반경 한 50km
이 정도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다 이렇게 서울은 보시면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의 그 의정부, 파주, 네, 그렇습니다. 주변 분당, 도시들. 성남, 예. 이런 도시들까지도 그 피해 사정권에 든다. 그래서 사실 상상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을 두 분 다 뭐 굉장한 위력으로 지금 네네.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1년 전에 있었던 5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좀 기술이 진일보했다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폭발력상으로는 뭐 5차 핵실험의 그 5, 6배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 핵실험의 위력뿐만 아니라 이 핵을 실어나를 수 있는 무기는 뻔해요. 폭격기로 이제 폭탄 형태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미사일로 실어나르는. 근데 이제 폭격기는 아무래도 대공망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사일을 많이 쓰거든요. 이 미사일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 미사일 기술도 같이 진보를 해왔단 네.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핵폭탄이냐 수소탄이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만큼 폭발력이 진보를 했다라는 거고 문제는 수소탄을 성공했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비교적 경량화된 탄두를 가지고도 폭발력을 크게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탄도미사일의 얹기가 좋은 구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뭐 이번에 그 실험하기 직전에 김정은이 이제 북한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예. 수소탄 탄두라 그러는 걸 이제 사진을 직접 찍었죠. 예, 예. 사진을 찍잖아요. 사실은 그걸 진짜로 터트렸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이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꼭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1년 정도 뒤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그런 행보를 걸어왔어요. 지금 차 박사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폭격기로 날아가다가 이 수소탄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상 대공 미사일에 걸릴 확률이 높고 네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시험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 결국 네. ICBM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탑재를 해서 날려보낸다는 그 실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습니다. 탑재를 한 건 저희가 본 적이 없고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탑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험을 해봐야겠네요, 북한은. 지금 이제 북한이 핵 고도화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한 핵 능력, 핵 보유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몇 가지 아직까지 못 보여준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를 실은 미사일을 정확하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으로 ICBM 수준으로 날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IRBM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핵 무기를 직접 장착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을 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분노 정도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뭐 어마어마한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실제는 아니고 핵 탄두 모형을 탑재해서 화성 14형에 실어 날릴 수 있는 예. 이 부분이 북한이 하나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핵 지금 폭탄 자체가 지금 경량화까지도 북한이 달성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예. 핵 폭발은 보여줬고 실험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소형화, 경량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보여준 부분들이 지금 없다. 경량화, 특히 경량화 부분이. 그다음 또 하나는 북한이 ICBM을 만약에 발사할 경우에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의 어마어마한 고열과 고충격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 그런 정도. 그다음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탄착 지점에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네바다 사방에 떨어지는 것과 LA에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전략적으로 결과가 다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 탄착 지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앞으로 북한이 핵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아직 입증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그렇습니다.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네. 경량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 아까 그 사진에 보여줬던 탄두를 그대로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 네, 솔직히 신빙성을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그렇게 봐달라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그 탄도 공개했고
곧이어서 그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실험한 걸로 봐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걸 그대로 봐줘야 되느냐 안 돼주느냐 군사적인 대비태세는 성공했다는 걸로 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전략적으로 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때는 그 능력 다 입증이 안 된 거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전반적으로는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해나갈 때도 이 정도 지금 성적이 올라가는 거 보면 나중에 어디 어렴풋이 가겠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몇 등 하겠다, 점수 몇 점 나오겠다. 그 추세로 볼 때는 그 추세 자체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은 그 경량화된 걸 그대로 그 실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아까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1년 내지 3년 얘기했지만 1년 내에 현실화가 된다 그래도 놀랄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어제 핵실험한 다음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예. 이게 내일 모레 이제 서울에 날라오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핵 개발을 한다라는 단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무기화해서 정말 그러니까 일반 무기처럼 배치한다라는 거하고요. 진짜로 쏜다라는 건 각 국면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배치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 쏜다. 지금까지 핵전쟁 난 적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때는 이거를 쏘는 상대방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거다, 어떤 징벌을 받을 걸 각오를 해야 돼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건 좋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지나치게 패닉,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차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네네. 미사일을 쏠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각오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각오를 하고도 쏜다는 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북한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 지금 트럼프 정부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데 북한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대화 쪽 이야기도 나오다가 또 강경 입장도 나오다가 예. 이런 부분들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북한과의 대화 이 기조로 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북한은 최대한 핵 능력의 고도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전을 빨리 이루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전을 빨리 이룬다는 것은 ICBM과 그다음에 핵폭탄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ICBM급 미사일 발사했고 또 이번에 이제 핵실험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완벽하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걸 갖고 미국과 딜한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갑의 위치에 서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보면은 북한이 핵 능력이 완벽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미국은 그렇게 또 반응 자체가 물론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했거든요. 또는 네.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그것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면은 미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예예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남 관계도 마찬가지고 북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거에 보면은 가다피나 또는 후세인 같은 경우에 말로를 북한은 봤습니다. 예. 결국 핵을 보유하려고 했지만 핵을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 포기란 부분을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수님 제가 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예.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뭐라고 하든 뭐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든 어쨌든 북한은 계속 간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빨리 대화에 나서라, 핵 동결 뭐 핵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스스로 이제 미국과 동일한 동렬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도 한 200개 내지 30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무서워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그 교훈을 잡고 있다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예. 당시에 여러 가지 전략 환경들이 그 핵을 보는 시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핵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관련 이익이 틀리니까. 핵탄두 수만 비교를 하면은요. 예. 지금 이게 서부 시대처럼요. 자, 나 한 방 쏠게, 너 한 방 쏠게 이렇게 돌아서 쏘는 거면 이거는 서로 위협이 돼요. 예. 미국이 가진 핵탄두가 지금 한 2,700개에서 3,000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한 최대로 가진 게 한 20개, 앞으로 이제 100개 정도를 가졌다라고 볼 때 여전히 상대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핵 다 못 날리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던질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이나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온 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아, 북한이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있어.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막아야 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에 오히려 우리가 쫓기게 된 거예요. 네.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마치 북한이 핵을 완전히 이제 ICBM에다 얹으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문제는 그럼 그 길을 한번 가봐라.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에 맞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안을 강구를 하면 되는 거고,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 또 우리 자체 전력하고 한미 연합 전력들 자체도 증강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 돼야 북한도 내가 하고 있는 짓이 굉장히 비용만 들어가고 별다른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대화에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전술적으로 북한이 대화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싸우는 상대방이라도 서로 대화 통로는 가지고 있어야 오인이나 오해에 의한 예. 그 우발적인 전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요 단계에서 저지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오히려 북한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사실 중국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네네. 함께요. 중국이 그동안은 좀 대화는 병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9차 당대회가 곧 개최가 되는데 이 19차 당대회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지금 그 관심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당대회가 시진핑 지도부의 실질적인 어떤 그 권력 집중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지금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국이 과거에 보면은 중국이 이제 솜방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중국이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강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 이 국제사회 공조 이 부분은 중국도 같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압박 카드는 원유 공급 중단인데 예.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도 원유 공급 중단 조치까지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경제를 붕괴시키는 네. 그런 쪽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한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중국은 그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다. 말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뭐 충분히 그런 이야기는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예를 들어서 일부 제한한달지 뭐 이런 상징적 조치의 가능성은 예. 그것이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원유 공급 중단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그것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죠.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북한 이 6차 핵실험 이후에 환구시보 네. 이 형식상으로는 이제 민간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국의 체제를 고려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중국 그 지도부의 심상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환구시보의 경우 이거의 논조가 뭐냐면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을 하면서도 예. 이게 한미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면을 볼 때는 지금 김용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석유 이 원유 송출 중단까지는 굉장히 좀 앞으로 넘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지금 그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된 지 지금 오늘 되면 이제 한 달째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 제재가 제대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도 안 해본 상태에서 자꾸 이게 미리 좀 안 들을 테니까 더 큰 걸 가지고 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요.
2371호에 입각한 의무를 중국한테 제대로 이행하라 그러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명분이 없어요. 예. 이제 차분히 지켜보겠다. 이거를 만약에 우회하거나 이제 그 중국 민간 기업 차원에서 이걸 우회하거나 아니면 회피하지 않도록 더더욱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예. 부분이에요. 일단은 2371호를 기존의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더욱 깐깐하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논조를 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유 공급까지를 접근을 해야죠. 아 이게 미리 지금 2371호도 효과가 없나 봐. 예. 더 큰 제재 뭐가 없을까? 이게 오히려 북한이 노리는 발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면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네네.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 원초적인 두려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서울이고 네. 얼마 안 가서 북한입니다. 네. 차 박사님께서는 사실 이게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그렇죠.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청와대 반응은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핵실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을 한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우려를 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적인 부분은 북한 핵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제재, 또 한편으로는 대화, 또 남관계 측면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은 큰 틀에서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6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지만 그걸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국면을 보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아주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여러 가지 한국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전술적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아마 강하게 그것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입장과 지금의 국면을 봤을 때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전략적 측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북한이 발생시킨 이번 국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쪽으로 그 구별해서 보는 접근법이 저는 현실적이다. 또 그렇게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동맹과 예. 한중협력 또 네. 또 한미중협력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느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적인 시험대가 지금 올랐다. 우리가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곤란한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6차 핵실험에서 사실은 근데 6차 핵실험에서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건너는 거다도 그렇고 레드라인의 표현도 그렇고 원래 레드라인은요 의미가 있을 때 예. 이걸 하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된다를 미리 이제 얘기를 할 때 레드라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폴리스라인 보통 이제 쳐놓은 거 이거 넘으면 어떤 일 생길 거라는 예. 걸 막연히 짐작을 합니다. 알죠. 예. 근데 지금 레드라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한 레드라인이라는 거는요. 좀 이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에 이 소신의 표현이었지 그 자체가 하면 징벌을 가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레드라인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분명히 해봐라. 지금 보면 북한이 하고 있는 것도요. 기술하고 시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 길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국제적인 제재가 오히려 약화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더 높아질 거고 한미의 대응 자산 역시 그대로 진행될 거다. 결국은 북한은 핵국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변국들과 함께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던질 수 있냐에 더 지금은 네. 중점을 둬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